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1차 무역영어 관세사 2차 무역실무랑 대외외환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네,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제 이름은 이용훈 관세사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gmail.com. 그래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다 공개를 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제 수업 듣고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이렇게 뭐 어떤 페이지를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꼭 답변을 드립니다. 이메일보다 직접 이메일로 이제 문의 주시기도 하는데, 이메일은 제가 이메일도 다음 날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일단 지울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관세사 수험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첫 시간은 OT니까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어떤 뭐 무역 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세사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 그리고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Q&A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관세사 합격한 지 이제 벌써 꽤 됐어요. 꽤 됐고, 지금 이제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을 관세사가 돼가지고, 뭐 저도 이제 뭐 수습을 받고 채용 관세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그냥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고, 관세법인으로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실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찾아보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관세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회사 생활을,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긴 해가지고, 이제 첫 회사가 대한항공이었어요. 대한항공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인 영업팀이라고 이제 국내 영업하는 그런 파트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거기서 그 업무를 몇 년 하다가, 이게 되게 우연찮은 기회에 효성이라는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해외 영업팀. 그러니까 국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제조회사로 하여튼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전공이 이제 중국어 전공을 했거든요. 가끔 중국어 전공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무역학과나 뭐 국제통상학과 아니면은 정치외교학과 이런 과 출신, 이런 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한데, 어문계열도 그래, 문과에서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시죠. 문과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과 출신 분들도 그래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요즘에는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과 출신 분들이 관세사 공부하시면은 되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해외 영업팀에 있었거든요. 해외 영업팀에 있으면서 수출 업무를 하게 됐어요. 수출. 해외 이제 고객사랑 이메일을 주고받고, 물건을 해외 고객사랑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해외 수출하는 업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출 통관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저희 회사도 이제 거래하는 관세사님이 계셨죠. 관세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렇게 전달 드리고 수출 통관도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해외 영업팀 부서에서 관세사를 선배님들 중에 막 위에 이제, 저는 대리과장, 대리급이었는데, 위에 이제 과장님들, 뭐 차장님들 중에 관세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관세사라는 이 직업 이 관세사라는 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수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관세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는 모르죠. 깊이 있게는 모르고, 왜냐면 우리가 의뢰를 드리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관세사님들은 대행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수출통관 대행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냥 막연하게 관세사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알고 있다가, 우연찮게 그냥 선배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그때 제 판단은,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자격사도 되게 많잖아요. 뭐, 세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뭐,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굉장히 많은데, 뭐 변호사 시장은 뭐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세무사도 몇백 명씩 뽑고, 회계사 1000명 넘게 뽑고, 변호사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관세사는 얼마 안 뽑는 거예요. 1년에 해봤자 90명밖에 안 뽑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무역학과 전공을 하시거나 뭐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당연히 이제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학부 때부터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알고 계셨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어전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몰랐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와중에 회사 생활은 좀 끝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성이라는 회사는 되게 이공계 출신한테 되게 관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원으로서의 꿈꾸는 가장 큰 그 꿈은 그거죠. 회사에서 이제 임원 다는 거죠. 임원, 부장, 이상, 상무, 전무, 뭐 부사장, 이렇게 임원진으로 올라가는 게 회사원의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에서 이제 별따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부터 해가지고 쫙 임원진들을 보니까 90%가 이공계예요. 90%가 이공계고, 인문계 출신, 즉 문과 출신은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임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 워낙 그 효성이라는 회사가 좀 기술 영업을 되게 좀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요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중국 중화권에 대한 해외 영업은 이제 많이 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처음 학부 때부터 뭐 또 석사, 박사 출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서 오신 분들이 확실히 깊이가 있고, 저는 섬유 쪽 파트에 있었는데, 그 섬유공학과 이렇게 출신 나오신 분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무장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한계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과 출신 분들 중에 임원 되신 분들이 얼마 못 있다가 은퇴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다른 거고, 그 기술 영업을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공계 출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하는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그래? 그러면 그래도 관세사는 전문직이니까 나이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또 제 친구의 형님이 관세사 출신, 관세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술 한잔 사주세요 해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선배 관세사님이신데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다. 그분도 약간 저랑 비슷한 케이스셨어요. 그분도 일반 회사를 저만큼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반 회사를 한 2, 3년 정도는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관세사 합격하셔가지고 관세사가 되신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 문화 빡세죠. 정말 빡셉니다. 군대 문화.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진짜 빡세긴 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후반, 2010년 초반, 2010년, 뭐 2011년, 막 이때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칠 수는 없죠. 바로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일단 1차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1차는 그래도 회사 다니시면서도 1차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1차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1차가 합격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차 공부는 전업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래도 한 4, 5년 다니다가 늦지막하게 이제 관세사 시험을 봐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동기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었지만, 뭐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관세사가 된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좋냐? 저희도 이제 영업이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도 관세사가 되시면은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모든 전문 자격사는 다 영업적인 부분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는 일반 영업은 아니죠. 우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라는 이름 하에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사가 합격이 돼서 수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습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 생각보다 저희 업계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물류 업계가 좀 되게 좀 뭐 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물류 업계에서의 하나의 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 법인들, 관세 사무소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큰 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어떤 그런 뭐 군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였어요. 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1팀, 해외 영업 1팀, 해외 영업 2팀, 해외 영업 3팀. 여기에 팀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차장님, 과장, 대리, 막내, 마찬가지. 팀별로 실적 다툼도 굉장히 치열하고 엄청 조용해요. 팀장님이 화나서 차장님을 갈구면 차장님이 과장님을 갈구고 과장님이 대리를 갈구고 저는 여기였어요. 저는 막내를 갈구고. 진짜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많이 회사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아재스러운가? 어쨌든 그냥 제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군대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여기 임원실이 있고 여기 이제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있겠죠? 딱 나오세요. 나와서 한 바퀴 쭉 돌면은 고요해져. 눈 안 마주치고 다 머리 수그리고 있고 눈 안 마주치고 왠지 나한테 뭔가 시킬 것 같고 왠지 나를 혼낼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막내 때는 진짜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2번 이상 울리면 혼나고 무조건 전화는 막내가 다 땡겨받아야 되고 땡겨받아가지고 마치 군대에서 관등성명 하는 것처럼, 이게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게 좀 몸에 뱄어요. 회사를 그래도 좀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나름 크다는 관세 법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관세 법인에서 제가 수습을 구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그냥 뭐 울리고 뭐 몇 번 울렸다 받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율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업무가 굉장히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업무고 좀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이제 큰 조직 속에서의 하나의 부분품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그래도 큰 관세 법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맘만 먹으면은 충분히 대표님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관세사기 때문에, 물론 관세법인에 관세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무 직원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문 자격사기 때문에, 뭐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라고도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나보다 2년, 3년, 4년 선배들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법과 규정을 알고 안내를 할 수 있고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실무를 많이 알면 그게 결국에는 힘이 되더라고요. 즉,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관세사가 되신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처음 우리 관세사가 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실무 공부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한 3년차 관세사가 3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1년차, 2년차 때는 뭐 아무래도 모르죠. 잘 모르죠. 1년차, 2년차는 거의 뭐 신입 티가 날 수밖에 없고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3년이 넘어가고 5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실력 싸움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실력으로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전문 자격사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관세사 시장도 그런 맥락에서는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업종은 이직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도 이직을 두 번 했죠. 이직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자기 능력만 있으면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자기 능력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또 배우러 다른 회사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응대를 잘 해가지고 나에게 고객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 할 수 있는, 일반 회사원으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요게 저 개인적인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관세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얘기를 드렸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일반 회사를 다녔을 때랑 지금 관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훨씬 저는 좋아요. 정말. 만약에 제가 일반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지금 뭐 잘해봤자 뭐 차장급 정도 됐겠죠. 과장 아니면 차장 아니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대표로서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경험이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는 한데 훨씬 즐겁고,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관세사 시험을 또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업종에 계신 좀 이제 한 30년 이상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 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관세사 대선배님들이시죠. 대선배님들이신데 회사를 그 자식한테 물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관세사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관세 법인들 중에서
2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심지어 어떤 관세사님은 다른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50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셔야 되시니까 그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분도, 그런 관세법인도 꽤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렇게 물려줄 만큼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도 좋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려주시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첫 수업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물론 다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다 틀리시겠죠. 그냥 나는 무역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관세사가 익숙해가지고, 아니면은 나는 해외 영업팀에 저처럼 수출 업무를 하다가 관세사를 알게 되셔서, 아니면은 또 옛날에 그런 뉴스가 난 적 있어요. 뭐 관세사 연봉 높다. 물론 잘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연봉은 말 그대로 모든 전문 자격사는 다 개인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 변호사도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풍요롭게 잘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관세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연봉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why, 왜 관세사가 되시려고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고 자꾸 이게 명확하시지가 않으면은 공부하다가 계속 흔들리십니다. 그냥 우직하게 나 관세사 시험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그냥 결정을 딱 내리시는 순간, 뭐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결정을 내리신 거죠.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만 결정을 내리신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직진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야, 수습 얼마 연봉 안 되더라. 저희 수습 연봉 얼마 안 돼요. 월급 얼마 안 돼요. 세무사님들은 더 적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수습 다 적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들을 버티고 이겨내고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면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관세사가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하는지 이 질문을 꼭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관세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흔들리실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1차까지는 버텨요. 1차 시험까지는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장거리 마라톤이거든요. 고시공부예요. 고시공부. 최소 2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빨리 붙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수험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반, 최소 2년, 정말 최소 2년은 공부를 물리적인 양으로 한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버티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아니면은 그래도 좀 초반에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겠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why, 내가 왜 관세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굳건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굳건하게 이유를 찾으셔가지고 딱 시작을 하셨다, 요이 땅 하는 순간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앞만 보고, 정말 수험시장 고시 공부는
딱 두 가지예요. 길게 끌 필요 없어요. 몰입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고 합격해서 빨리 나가든지 그냥 접고 나가시든지 3년, 5년, 7년, 8년 너무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장수생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몰입감 있게 공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험 기간으로 딱 좋은 게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맥스 3년. 2년에서 3년 정도 잡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의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제 동기들도 2년차 유예 아니면 3년차 동차,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하자면 뭐 4년차 유예 정도. 근데 2년차 유예, 3년차 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긴.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게 명확해야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무너지면은 중간에 접는 분들 엄청 많아요. 공부하시다가 어떤 이런 이유로 해서 접고 저런 이유로 접고 뭐 개인적인 어떤 사유에서 또 접으시고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러면 관세사 1차 2차 이렇게 있죠.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1차는 이제 객관식이죠. 객관식. 그래서 이제 1교시에 먼저 관세법 그리고 무형영어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고 2교시에 여러분들이 내국서비스법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회계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40문제 과목마다 다 40문제죠. 무형영어 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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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교시 80분 2교시 80분 80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으로 잡으면 부족합니다. 시간이. 모의메카드 여러분들 작성해야 되잖아요. 1분 안쪽으로 푸셔야 돼요. 자, 관세법이랑 무형영어, 내국서비스법, 회계학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으셔야지 합격이 가능하시기 절대평가예요. 60점이 넘으셔야 되고 과목별로 40점이 넘으셔야 됩니다. 40점 밑으로 떨어지신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평균이 높더라도 탈락이에요. 자, 4과목 중에 우리 1차 관세사 1차 시험에서 가장 허들이 높은 게 바로 회계학입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정말 거의 50% 이상이 다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세요. 회계학 꽈락 아니면 회계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점수가 안 나왔던지. 솔직히 저는 이제 무형영어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관세법도 그렇고 무형영어도 그렇고 내국서비스법도 그렇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간이 해결해줘요. 영어를 못해도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무형영어를 조금 더 잘하시겠죠. 당연히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정말 흡수력이 빨라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를 내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무형영어 과목을 뭐 꽈락을 맞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수는 있겠죠. 영어니까. 우리 영어 싫잖아요. 저도 영어 싫어요. 영어를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영어부터 하면 딱 거부감부터 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회계학은 시간이 해결을 못 해주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저는 1년 동안 회계학만 공부를 해도 회계학 극복을 못 하시는 분도 봤어요. 특히나 저희 이 관세사 수험생분들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문과 출신들이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좀 이과 출신 분들이 수학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고,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학 쪽은 좀 잘할지 몰라도 이러한 회계학적 지식, 물론 대학교 때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좀 뭐 부전공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좀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회계학이 굉장히 저한테 좀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루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다 골고루 공부를 하죠. 근데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하루에 만약에 제가 뭐 10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회계학 공부를 거의 60% 회계학만 공부했어요. 나머지 40%, 6시간에 그러니까 회계학을 공부하고 나머지 3과목을 쪼개서 4시간 공부하고, 이 정도로 회계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올해 1차 시험은 뭐 역대급 회계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가 회계랑 재무 회계. 그래서 저희 그 커리큘럼 보시면은 회계학은 회차가 엄청 길 겁니다. 엄청 많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 6개월, 한 8개월, 길어도 8개월이면은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무형영어 제 수업만 따라오시면 성실하게만 수업 들으시고 밀리지 않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점수 잘 나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세법 마찬가지, 내국서비스법도 마찬가지. 근데 회계학은 열심히 해도 이게 어느 단계를 딱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회계학을 한 기본 이론도 듣고 뭐 그 다음 단계도 듣고 한 3, 4개월을 공부했는데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20점 막 3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절스럽죠.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회계학적으로 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힘들어 하시는 과목이 이제 무형영어예요. 무형영어. 무형영어가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은행식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저는 이제 문장 구조를 하나하나 다 뜯어드리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문법 배우듯이. 그렇게 조금 뜯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처럼 문제은행식으로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면은 점수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뭐 살짝 바꿔서 내고, 지금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조금 많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고, 무형영어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왜냐? 우리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자, 1차 과목이 이렇게 되고 2차는 우리 논순형이에요. 주관식. 자, 2차는 1교시 관세법, 2교시 관세율표,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형영어. 자, 관세법에는 환특법이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형영어에는 대외무역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외국항 거래법이라는 과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관세법. 1차 관세법이 2차의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로 쪼개지는 거예요. 관세법, 관세평가는 관세법에 들어가 있는 30조부터 35조까지의 내용이고,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예요. 관세법 별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관세법을 열심히 하셔야죠. 2차에서 어차피 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무역영어. 그대로 무역 영어가 아니라 실무지. 무역 실무. 2차에 무역 실무 과목으로 넘어옵니다. 1차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 개념을 이해하셔가지고 협약과 규칙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당연히 국문도 공부하시고 영문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2차에서는 국문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무역 실무예요. 두 과목을 엄청 열심히 물론 회계학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은 어차피 2차 과목에서 내가 또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관세법과 무역영어가 중요하다. 우리가 2차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예 모르시나요? 무역영어에 대해서? 처음? 그래도 조금 들어보셔가지고 자, 우리 3대 협의라는 애가 있어요. 3대 협약.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그리고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이란 건 대금결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뒤에서 배우실 건데, 자, 그 세 개, 우리가 말해서 3대 협약이라고 부르는 그 3대 협약에서 시험 문제가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대 협약을 위주로 1차 때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물론 기타 협약,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3대 협약도 마찬가지고, 그 기타, 제가 말씀드린 요 협약과 규칙, 이런 애들이 무역과 관련된 어떤 법과 비슷한, 그러니까 법과 좀 유사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과목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2차는 서술형이고,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 해서 현재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60점 나오면 다 합격. 근데 90명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넘는 분이 90명이 넘어가면 다 합격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합격. 근데 만약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래서 평균 맨 위서부터 이제 90명 자르는 거죠. 한 50점대 초중반이 커트라인이 됐어요. 90명. 딱 커트라인이 한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역영어랑 무역실무 이렇게 이어진다. 저희 관세사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OT니까 또 관세사가 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진로를 가실 수가 있는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런 것들 좀 지금 말씀 안 드리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수업하다가도 우리 진도 나갈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그 질문, 왜 관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뭐라 그러지?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관세사 합격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관세사님들이 취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 취업을 하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관이라는 업무가 있고 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그때 이제 이게 뭐고 이게 뭐구나. 관세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수출입 통관이죠. 수출입 통관 대행. 저희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 그리고 수출을
대신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입과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내고 또 그 물건의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외국계 기업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수습을 다 이제 수습은 관세법인, 관세사무소에서 이제 대부분 다 많이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회계법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심사, 저희 업무 중에 이제 기업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세무조사는 이제 그 국세에 대한 거면은, 기업심사, 저희 관세사들이 하는 거는 관세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조사. 그래서 요 영역도 회계법인 쪽에서는 이제 통관은 아니고 주로 컨설팅 위주의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가시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회계법인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나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그 회계법인 쪽으로 이렇게 좀 유입이 되시는 것 같고, 회계법인 가셔서 뭐 또 컨설팅, 굉장히 뛰어난 컨설팅 실력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 7급 관세직 공무원. 은근히 많아요. 제 동기도 거의 한 10% 가까이 10% 가까이 그 관세사 시험 딱 합격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냥 관세직 공무원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수습은 그냥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관세직 7급 공무원 할 때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세직 그 7급 공무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는데 상당수가 관세사님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일반 기업체. 일반 기업체에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아예 신입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력직으로 대기업들이 뽑아갑니다. 관세 파트. 뽑아가요. 그래서 보통 신입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무역협회, 코트라, 아니면은 무역보험공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거의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한 3년 정도 뭐 관세법인이든 회계법인이든 이런 데서 경력을 좀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력직으로 이렇게 뽑아요. 대기업에서 뭐 현대차, 삼성 다 관세사 많이 뽑습니다. 그런 뭐 걔네들 거기 회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도 뽑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를 취직하시거나 이런 자격증이 없으시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종목 그 부분에만 내가 뭐 해외 영업팀에서만 있었다 그러면은 그쪽 계속 커리어로 뭐 이렇게 가서 하실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확실히 완전히 뭘 바꾸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관세사무소를 개업하셔가지고 관세사를 하시다가, 관세사가 뭐예요? 수출 수입하는 거에 일선에 있잖아요. 지금 뭐가 수입이 많이 되고 지금 뭐가 수출이 많이 되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즉각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잘 읽으시는 분들이 실제 그냥 본인이 관세사를 접으시고
무역회사를 차리셔가지고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직접 이제 회사의 하나의 어떤 무역회사를 그냥 직접 만드신 거죠.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업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아까 일반 대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가는 어떤 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역영어 공부 관세사 1차 시험 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무역영어 시간이니까 무역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책 1권이 있고 2권이 있죠. 자, 1권은 이론서예요, 이론서. 자, 1권은 이론. 자, 무역에 대해서 무역학과를 나오셔서 기본적으로 인코텀즈가 뭐고 CIF가 뭐고 FOB가 뭐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 분들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의 그런 아주 개괄, 무역 전반에 대한 개괄을 좀 배우는 시간이 이제 1권 이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제 책은 1권이 굉장히 얇아요. 철저하게 수업 목적상으로만 무역영어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2차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건데 회계학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회계학 꽈락나시지 말라고 최소한의 이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에만 제가 일단 이론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협약과 규칙. 자, 1권을 배우시면서 협약과 규칙, 즉 2권도 같이 보실 거예요. 1권의 어떤 이론적인 파트를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권에 있는 영문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왼쪽엔 영어, 오른쪽에는 국문으로 돼 있어요. 자, 먼저 1권 이론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2권도 같이 제가 갖고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거고 1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권의 협약과 규칙 2권의 국문을 먼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물론 영어랑 같이 보긴 할 건데 그러니까 국문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지 영어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오지 국문조차도 되게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국문도 이해를 못했는데 영어부터 본다? 힘듭니다. 그래서 국문을 먼저 보실 거예요. 국문이랑 영문 이렇게 같이 보실 건데 처음에는 국문을 먼저 이해하시는 걸 좀 초점으로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국문으로 내가 이해가 됐다. 자, 협약과 규칙, 영문 끊어서 공부하실 겁니다. 한 문장 다 끊어서 공부할 거예요. 특히 3대 협약은. 기타 협약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3대 협약만큼은 최대한 한 문장 다 끊어드릴 거고, 뭐가 주어고, 뭐가 이걸 꾸며주는 거고, 이렇게 문장을 다 구조화시켜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습할 때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국문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거지? 저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영문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것만 얘기해 줄지, 정말 문장 구조 하나하나를 다 끊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려웠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다 한 문장 끊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대신에 훨씬 깊이 있게
무형영어에서 점수가 잘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 대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점수는 좋게 나오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문을 처음에 끊어서 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한 문장씩이죠. 한 문장씩 다 끊어드린다는 얘기예요. 한 조항씩 1조, 2조, 3조, 4조 뭐 이런 식으로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이제 중요한 조항은 더 이제 상세하게 보실 거고 이런 식으로 끊어드릴 거예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문만 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영문, 군문 같이 보시는 건데 막판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권 책만 공부하신 거예요. 이권. 우리 1차 그 무형 영어 시험은 다 영어로만 나와요. 영어로.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권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영어를 잘하면은 유리하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확실히 무형 영어를 빨리 접목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어를 꼭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무형 영어 점수가 잘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고대 영어도 많고 요즘 많이 안 쓰는 영문들도 있고 해서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형 영어는 극복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OT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또 너무 매너 없게 첫 시간부터 진도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오늘은 좀 가볍게 여러분들 무형 영어라는 과목이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정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왜 내가 관세사가 되려고 이 자리에 왔는지 왜 관세사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 연봉? 그런 거는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뭐 따로 없으시면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무형 영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면서 심심하시면은 여기 그 목차만 한번 보세요. 목차 길지도 않으니까 목차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조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